결혼 5년 차, 우리의 일상은 마치 잘 길들여진 낡은 가죽 소파처럼 편안하고 익숙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아내의 얼굴을 먼저 확인하고, 저녁이면 퇴근길에 붕어빵이나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현관문을 열던 날들이었다. 남들은 5년이면 권태기니 뭐니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신했다. 그녀는 늘 다정했고 가정을 챙기는 일에 진심이었으며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평온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삶은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변화는 아주 미세하고도 서늘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시각보다 후각을 먼저 자극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퍼져 있던 공기가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다. 늘 은은하게 풍기던 아내 특유의 비누향이나 익숙한 바디워시 향 대신 처음 맡아보는 낯설고 매혹적인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향수를 샀나 보다 싶었다. 자기야, 오늘 향기 좋다. 무슨 향이야? 라고 물었을 때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냥 샘플로 받은 건데 너무 독한가? 라며 웃어 넘겼다. 그 웃음 끝에 묻어있던 미세한 떨림을 내가 그땐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날 이후로 그 낯선 향기는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내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건 휴대전화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예전에 아내는 집에 오면 휴대전화를 거실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다. 배터리가 닳아 전원이 꺼져도 세상 모르고 잠들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다. 화장실에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심지어 잠시 분리수거를 하러 나갈 때도 휴대전화를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집에 오면 당연하게 무음 모드로 전환하거나 아예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는 습관이 생겼다. 의심이 많은 내 성격상 그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지 않을 리 없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의심이라는 불씨가 자라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마치 곰팡이처럼 습한 곳을 찾아 빠르게 번져나갔다. 어젯밤에도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다. 팀 회식이 길어졌어라고 말하는 그녀의 뺨에서 내가 평소에 선물했던 향수와는 전혀 다른 진하고 짙은 꽃향기가 났다. 나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에서는 차가운 얼음 같은 불안감이 조금씩 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분주해 보였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꼭 쥔 채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아내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하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다. 나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갔다. 액정에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 온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화장실 안에서는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오고 있었고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준비는 완벽해? 실수하면 안 돼.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잠시 후 다음 메시지가 연이어 화면을 채웠다. 고생했어. 사랑해.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어.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의심의 씨앗이 움트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아내의 일상은 내가 알던 익숙한 풍경과는 확연히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 또 회식이야? 이번 주에만 벌써 세 번째네. 내 물음에 아내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돈하다 말고 조금은 피곤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손목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가 거실 공기를 차갑게 갈랐다. 예전에는 절대 쓰지 않던 마치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뿌린 듯한 진하고 매혹적인 향기.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응, 미안해. 팀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어쩔 수가 없어. 상사분들이 하도 붙잡아서 먼저 자고 있어. 알았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면 텅 빈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습관적으로 식탁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아내의 귀가 시간이 찍힌 메모장을 열었다. 며칠 전부터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귀가 시간과 야근이라는 명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화요일 밤 11시 20분, 수요일 밤 11시 45분, 그리고 오늘 목요일 밤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예전에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다. 평소 야근이 잦은 직종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나였기에 이 기록들은 내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졌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안의 의심은 덩굴처럼 자라나 뇌를 잠식하고 있었다. 아내가 회사에서 정말로 고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 그 불확실함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차라리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같은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나는 무작정 회사 근처로 향했다. 오후 9시가 지나자 하나둘씩 사무실 불이 꺼지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멀찍이 떨어진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긴 채 아내가 평소 이용하던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10분, 20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마침내 저 멀리서 아내의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정장 차림, 다소 지쳐 보이는 걸음걸이. 그래, 역시 그냥 야근이었던 거야. 괜한 의심을 한 거지.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아내가 지하철역 입구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곧이어 도로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녀 앞에 멈춰섰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평소 대중교통을 고집하던 아내가 왜 저런 고급차를. 조수석 문이 열리고 아내가 망설임 없이 그 차 안으로 몸을 실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친 그녀의 표정은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피곤에 찌든 얼굴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 기대에 찬 아주 밝고 설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빠르게 밤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저 차가 떠난 빈 도로만을 응시할 뿐이었다. 나의 아내가, 나의 세상이었던 그녀가 지금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의 차에 타고 사라져버렸다. 지금 이 순간 내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어느덧 시간은 밤 9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평소라면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있었을 시간인데 오늘은 적막한 차 안에서 아내의 회사 빌딩 로비를 지키고 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리는 것 같아 라디오 소리조차 줄여야 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은 며칠 전부터 내 마음을 좀먹는 암세포처럼 빠르게 번져갔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쌓아온 신뢰가 낯선 향수 냄새와 수시로 울리는 무음 전화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 있는 걸까? 스스로를 자책해보기도 하지만 내 직감은 그보다 훨씬 날카롭게 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로비 유리문이 열리고 익숙한 아내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하지만 평소 출근할 때 입던 단정한 오피스룩이 아니었다.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 아내는 택시를 잡아탔고 나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쫓았다. 퇴근길 정체 구간을 지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더 고급스러운 주택가와 대형 호텔들이 밀집한 구역으로 향했다. 설마. 내 머릿속에서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들이 수없이 교차했다. 하지만 아내가 내린 곳은 내가 예상했던 야근 사무실도 회식 장소인 식당도 아니었다. 화려한 조명이 반짝이는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의 로비였다. 아내가 사라진 로비를 멍하니 바라보며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보고 싶은 걸까? 아니,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걸까? 아내가 호텔 안으로 들어간 지 30분이 넘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통증을 느끼며 차에서 내려 호텔 로비로 향했다. 다행히 로비는 북적거렸고 나는 기둥 뒤에 숨어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아내가 로비 소파에 앉아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다급해 보였다. 그러다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우는 순간 의자 위에 아내의 가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본능적으로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가방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아내가 무심코 흘린 듯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가방 틈새로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낚아채듯 꺼내들었다. 그것은 호텔 영수증이었다. 평소 아내는 꼼꼼한 성격이라 영수증을 잘 챙기지 않는데 아마도 너무 서두르다 흘린 모양이었다. 그냥 로비 카페에서 차나 한 잔 마셨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거기에는 단순히 음료 몇 잔의 가격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룸서비스 1박 패키지, 와인 세트, 객실 미니바 이용료. 그리고 영수증 하단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객실 번호와 함께 야근이라며 내게 거짓말을 했던 그 시간대에 결제된 선명한 호텔 서비스 이용 내역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 박동은 이제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아내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지금 야근을 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은 그녀의 모든 말이 치밀하게 짜인 거짓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듯 호텔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내가 방금 전 호텔 객실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던 그 표정이 떠올랐다. 그 미소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 이 영수증이 가리키는 진실은 내 5년 결혼 생활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가방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 소리가 들려왔다. 화면에 뜬 아내라는 두 글자가 오늘따라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느껴졌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그녀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 어쩌면 그녀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이 요동쳤다.
아내가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고 택시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알아두었던 객실 번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머릿속은 수천 가지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아니야, 분명 뭔가 오해일 거야.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 이성이 마지막 남은 끈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솟구치는 불길한 예감은 멈추지 않았다. 마스터키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룸 안은 아내의 향수 냄새와 섞인 낯설고 고급스러운 향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방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침대 위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과 테이블 위의 잔해들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테이블 위에는 채 마시지 않은 샴페인 두 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냅킨 위에는 누군가 급하게 립스틱을 닦아낸 흔적이 선명했다. 나는 홀린 듯이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안에는 아내가 평소 즐겨 입던 정장이 아닌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그 옆에는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내 연봉으로는 선뜻 구매하기 힘든 명품 시계 박스와 보석함이 담겨 있었다. 단 한 번도 나에게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한 적 없던 사람이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얼굴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였다. 나는 침대 옆 서랍장 위를 살피다가 구석에 떨어진 작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아내의 지갑은 아니었다.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가죽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몇 장의 카드와 영수증 그리고 접혀있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분명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지갑을 열자마자 내 시선을 잡아끈 것은 흑백으로 인화된 사진 한 장이었다. 나는 천천히 사진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는 누군가의 어깨가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얼굴 부분은 누군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날카로운 것으로 거칠게 찢겨져 나가 있었다. 마치 그녀의 행복을 누군가가 억지로 지우려 한 것처럼 혹은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필사적인 의도처럼 보였다. 찢겨나간 단면을 손으로 더듬으며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찢긴 사진 너머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내 목을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나는 사진을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내는 대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이 사진의 얼굴은 잔인하게 사라져야만 했던 것일까? 이 방에 남겨진 모든 흔적들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거실을 채운 정적 속에서 내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제 나는 이 진실의 끝을 보기 전까지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실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가방에서 찾아낸 그 영수증과 사진들을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종이들이 식탁 유리에 부딪히며 내는 서늘한 소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아내는 멍한 표정으로 식탁 위에 흩어진 증거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져 창백해졌다. 이게 다 뭐야? 도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호텔, 명품, 그리고 알 수 없는 예약들까지. 내가 바보로 보여?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잔뜩 갈라져 있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믿음이 그저 한순간의 의심으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은 참담했다. 아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다. 이윽고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보, 제발 오해하지 마. 내가 정말 미안해. 그녀는 흐느끼며 변명을 이어갔다. 다음 달은 우리 부부의 5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다. 아내는 나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호텔 예약도 그 낯선 물건들도 전부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몰래 준비하던 선물들이었다는 것이다. 회의와 야근은 모두 그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한 핑계였고 물류센터를 오가며 선물을 확인하느라 그렇게 정신이 없었다는 말이었다. 내가 서툴러서 당신 몰래 하려다 보니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어. 당신이 실망할까봐 당신이 기뻐할 모습만 상상하면서 밤새 고민했는데 그게 그렇게 보였어? 아내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씩 머릿속이 엉키기 시작했다. 그래, 그녀는 원래 이벤트를 좋아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항상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물을 보니 내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그녀를 몰아세운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로 가득했던 심장이 그녀의 애절한 눈물을 보자마자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정말이야? 정말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였어? 나는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려 했다.
그녀의 어깨는 계속해서 들썩거렸지만 내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다. 그래, 내가 오해한 거겠지. 우리 사이에 5년의 시간이 있는데 고작 이런 단편적인 상황들로 그녀를 의심한 게 미안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를 향한 사랑이 다시금 안도감과 함께 피어올랐다.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이제는 다 잊자고 말하려는 찰나였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징 하는 짧고 둔탁한 소리였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순간 내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한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도착한 메시지 한 통,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이미지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바로 며칠 전 내가 다녀왔던 그 호텔 방의 침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서 아내는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와 너무나도 친밀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엉켜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 내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행복하고 요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아내는 여전히 내 품 안에서 흐느끼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그녀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나는 다시금 지옥 같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아내의 눈물 젖은 해명은 그럴듯했다. 5주년 결혼기념일을 위한 거대한 서프라이즈 파티, 그리고 내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시계를 마련하기 위해 몰래 호텔을 예약하고 관련 업체들과 미팅을 가졌다는 이야기. 그녀의 흐느낌은 너무나도 애절해서 순간적으로나마 내 의심이 추악한 오해였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진실의 파편들 뿐이었다. 아내가 잠든 사이 나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켰다. 그녀가 방심하고 충전기 옆에 둔 그 휴대폰 속 수신 내역에 남아있는 010XXXXXXX라는 번호. 아내가 회사 거래처 실장이라고 둘러댔던 그 번호를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모든 의심은 끝날 것이라 믿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검색창에 입력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카카오톡 프로필조차 비공개 상태였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로 했다. 친구가 운영하는 보안 관련 업체에 전화를 걸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번호 추적을 의뢰했다. 1시간 뒤 팩스로 들어온 신원조회 결과지에 적힌 이름 하나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김민준. 내 눈을 의심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김민준. 대학 시절부터 죽고 못 살던 내 절친이자 5년 전 우리 결혼식 날 사회를 봐주며 내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던 그놈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아내의 서프라이즈라는 말과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도저히 하나의 그림으로 겹쳐지지 않았다. 도대체 왜 하필 민준이었을까?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꽉 쥘 수 없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다시 노트북을 켜고 민준의 SNS 계정을 샅샅이 뒤졌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 사진들 사이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가 올린 사진 한 구석,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낯익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그러나 평소 전혀 갈 일이 없는 특정 주상복합 건물의 고층 뷰. 아내가 호텔이라고 주장했던 그 장소의 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확인을 위해 그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다. 비용을 지불하고 내려받은 서류를 펼치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소유주 란에 적힌 이름 2개, 김민준 그리고 이소윤. 내 아내의 이름이었다. 단순히 호텔을 대여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최소 1년 전부터 이곳을 공동 명의로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서류 하단에 찍힌 계약 날짜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1년 동안 나는 내 아내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공모한 거대한 기만극 속에서 광대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가 말한 기념일 서프라이즈는 그들이 1년간 쌓아온 배신의 성을 감추기 위한 너무나도 허술하고 잔인한 가면극에 불과했다. 나는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저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진실이 5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짓밟아버린 이 충격적인 현실이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배신을 어디서부터 터뜨려야 할지, 나는 멈춰버린 시계추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이와 아내, 그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또 무엇을 공유하고 있었을까? 이제는 모든 것이 공포로 다가왔다. 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결혼식의 사회를 봐줬던 그놈,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쌓아온 아내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그들의 뒤를 쫓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처참한 진실뿐이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부터였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속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아예 파멸시키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나는 집안의 분위기가 기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아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다 알았잖아.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겠지? 아내의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다. 내가 다 알았다고? 그래, 너랑 내 친구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았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 물음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죄책감은커녕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서늘함만이 가득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해서 미행하고 호텔까지 쫓아온 거 다 알아. 당신의 그 편집증적인 집착, 정말 숨막혔어. 난 그저 견디다 못해 그 친구한테 위로를 구했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질 치밀한 각본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날부터 회사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아내를 상습적으로 의심하고 가스라이팅을 일삼으며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허위 사실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아내의 사생활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블랙박스와 위치 추적 앱 기록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내놓았다. 마치 내가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 미쳐버린 남편인 것처럼 꾸며냈다. 그들의 반격은 빠르고 잔인했다. 그들은 내가 아내에게 보냈던 화를 참지 못해 보냈던 메시지들, 혹은 단순히 결혼 생활 중 있었던 사소한 말다툼들을 녹음해 두었다가 그것이 마치 내가 가정폭력을 가한 증거인 양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작해 제출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분명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그들은 내 명의로 된 아파트와 자산까지 모두 아내의 명의로 돌려놓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내는 내 인감을 위조하고 서류들을 꾸며놓았던 것이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내가 귀책 사유가 있는 남편으로 낙인 찍히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내쫓길 상황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증거들을 정리하며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것은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억울함에 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문 밖에서 낯익은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로 나가 우편물을 확인하는 내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법원에서 날아온 공식적인 문서였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것은 다름 아닌 가정폭력 및 정신적 학대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나를 피고로 지목한 이혼 소송의 소장이었다. 그들이 준비한 완벽한 덫이었다. 내가 미행하고 촬영했던 모든 증거들은 오히려 내 스토킹 범죄의 증거로 둔갑해 있었고 그들은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준비를 마쳤다는 듯 차가운 법적 압박을 가해오고 있었다. 소장 구석에 찍힌 제출인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내 눈앞이 까맣게 암전되는 기분이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나는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소장을 쥔 내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꿈꿨던 5년의 결말인가?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나와 아내,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인 지훈이 마주 앉아 있는 이 테이블은 마치 단두대 위와 같았다.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던 웅성거림조차 멀게 느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태연하게 와인을 홀짝이는 지훈과 애처로운 표정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은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려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모든 가면을 찢어발기기로 결심했다. 그만해. 이제 연기는 지긋지긋하니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침착했다. 지훈이 비웃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친구야, 술 취했냐? 우리가 왜 이런 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들 아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는 이제 그만하지. 아내 역시 내 손을 잡으려 하며 울먹였다. 여보, 왜 그래? 우리 잘 해결하기로 했잖아.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나 다 용서했잖아.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정 어린 시선 혹은 경멸 섞인 눈빛들. 그들은 진실을 모른 채 아내의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던졌다. 화면에는 그들이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 지훈의 통장으로 들어간 아내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추잡한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이게 내가 바람피운 증거인가? 아니면 너희 둘이 5년 동안 내 등 뒤에서 짠 시나리오인가?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지만 나는 그보다 먼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레스토랑의 소음이 완전히 멎었다. 이제 모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희가 날 매장하려고 준비한 그 거짓말 다들 똑똑히 봐. 이게 내 친구가, 내 아내가 내게 준 선물이야.
지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아내의 얼굴에 있던 눈물 자국이 마르고 그 자리에 서늘한 차가움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5년간 알던 따뜻한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눈빛처럼 날카롭고 깊었다. 그래, 다 맞아요. 당신 말대로 우린 더 이상 숨길 게 없네. 아내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녀는 강한 손길로 그의 팔을 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와 귓가에 차가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 같은 정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우리가 왜 이런 짓을 시작했는지, 왜 하필 지훈 씨여야 했는지. 당신 6년 전 여름 기억나요? 당신이 저와 결혼하기 직전 당신이 저질렀던 그 추악한 사고 말이에요. 그날 죽어간 사람이 누구였는지 당신은 정말 잊은 거예요? 당신의 그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당신은 평생 몰랐으면 했어. 하지만 당신이 날 의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복수는 이미 시작된 거야.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결혼 생활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게 내 유일한 목표였으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6년 전 결혼 전의 사고.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그날의 일을 잊으려 노력해왔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인생 최대의 금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내 곁에 숨어든 나의 과거가 보낸 가장 잔혹한 심판자였다. 나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레스토랑을 걸어나갔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결국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다.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나는 비로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쌓아 올렸던 그 견고했던 성이 사실은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달았다. 이혼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후회도 미련도 아닌 지독하게 긴 악몽에서 드디어 깨어났다는 일종의 안도감이었다. 서류를 건네고 돌아서는 아내. 이제는 타인이 되어버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익숙했던 향수 냄새가 복도 끝으로 희미하게 흩어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이제 혼자다. 텅 빈 집에 돌아와 불을 켰을 때 느껴지는 그 정적은 한때 우리 두 사람이 나누던 웃음소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무심결에 꺼내든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5년 전 결혼식장에서 눈부시게 웃고 있던 우리들. 내 어깨에 손을 올린 그녀의 표정은 세상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고 내 친구의 장난스러운 눈빛은 카메라 너머에서도 느껴질 만큼 생생했다. 사진 속의 나는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눈동자 뒤에 숨겨진 그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정말 나는 너를 알고 있었던 걸까? 혼잣말이 공허하게 방안을 맴돌았다. 나는 과연 그녀의 본 모습을 사랑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가정적인 아내라는 환상을 사랑했던 것일까? 의심이 많은 내 성격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평온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 비겁했던 시간들이 지금의 이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 그녀가 두고 간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그 안에는 결혼기념일마다 주고받았던 편지들과 사소한 선물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편지 뭉치 가장 아래쪽 낯선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 손이 떨렸다. 서둘러 봉투를 뜯자 거기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필체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나 몰래 기록해온 일기이자 사건의 시작점이었다. 천천히 글자들을 눈으로 훑어내려가던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내 친구와 나를 동시에 속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두 사람 모두를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히 짜인 각본 속에 살고 있었다. 그녀가 적어내려간 고백은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당신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오히려 안도했어.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곁에 두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내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던 것일까? 마지막 문장은 나를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고백과 눈물은 전부 진심이었어. 하지만 그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어때?
이제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지 않아? 손에 쥔 종이가 구겨지는 줄도 몰랐다. 이것은 나를 향한 마지막 참회였을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그녀의 지독한 게임일까? 모든 관계를 끊어냈다고 생각했던 지금, 나는 다시금 그녀가 던져놓은 미로 속에 갇혀버렸다. 문득 현관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밖에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다는 지울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정말로 떠난 것일까? 아니면 이 비극의 새로운 막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일까?